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랑 사회정의를 처음 알아봤을 때 그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었죠.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과만 다룬다고 해서 나왔던 절차적 정의. 이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는 롤스와 노직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 원칙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순수 절차적 정의, 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 극대화의 원리로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정의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옳은 이상 결과에도 그대로 공정하다고 승복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노직 또한 이 소유 권리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내가 자는 동안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동안에 누군가가 내 신체나 재산이나 생명을 훼손한 경우 국가는 이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 안에서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상가가 롤스와 노직이었고,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정의가 바로 교정적 정의예요.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의미 보면 위법과 불공정에 대한 처벌과 배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위법.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또 공정해지게끔 배상해 주는 것. 그렇게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의미는 처벌과 보상으로 사회 불균형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일어났던 어떤 부정의, 불공정,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보상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바르게 고쳐 놓는 것. 그게 바로 교정적 정의라는 것. 그래서 그 교정적 정의관으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어, 이 오른쪽에는 교정적 정의 중에서도 윤리적 딜레마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사실상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사형 문제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응보주의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응보주의라는 건 응할 응자에 갚을 보자예요. 어떤 것에 응하는 갚음. 음, 은혜를 갚는 거는 아니고 죄에 상응하는 갚음,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응보주의적 입장이고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칸트예요. 칸트는 이따가 다시 사형제도 다룰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칸트를 생각하면서 응보주의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응보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예요. 선생님이 칸트 이야기했을 때 설명했듯이, 자,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이 도덕 법칙은 형식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형식이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무조건적 명령. 무조건적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형식 두 가지를 이제 정식이라고 줄여서 보편성 정식, 인간성 정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이성으로서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위해야겠다라고 나만의 준칙을 세운 후에는 이 준칙이 도덕 법칙에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 인간성을 해치지는 않는지 검토한 다음에 이걸 선의지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응보주의에서는 인간을 주체적인, 자율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가진다고 보았고, 동물과 달리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존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인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등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면 뭐가 동등하냐면 죄와 벌이 동등해요. 죄와 벌이 동등해요. 즉,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분의 대가라는 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벌이라는 게 그 죄보다 커서도 혹은 작아서도 안 되고 딱 그 정도에 해당하는, 딱 응하는 정도의 처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인간은. 그리고 이게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지 않은 저울처럼 죄와 벌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 응보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죄와 벌이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죄보다 벌이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칸트가 가장 경계했던 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였어요. 함부로 어, 벌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거가 만약에 불충분하다 하면은 함부로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공리주의 먼저 다뤄본 후에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리주의로 넘어와서 공리주의는 다른 말로 예방주의라고 불러요.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뜻이죠.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는 처벌 또한 우리 사회에 공리가 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는 처벌도 악이라고 봤어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정한 양의 노동을 해야 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 억지로.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고통이 되기 때문에 처벌은 악인 거예요. 하지만 처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처벌이 있는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범죄를 예방해 주잖아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필요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필요한 악, 필요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선생님이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흉악범들, 어린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심하게 처벌받지 않고 약한 처벌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금방이라도 사회에 나올까봐, 격리되는 기간이 짧아져서 사회에 나올까봐 걱정을 해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면 또 다른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같은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없애주는 처벌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악이긴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타인과 사회에 주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행복을 끌어올려 준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처벌로 인한 고통 있죠. 이게 반드시 위법을 통한 이익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 공리주의는 어쨌든 우리의 쾌락을 최고시 여기고 고통을 최하로 여기기 때문에 처벌로 인한 고통이 만약에 위법을 통한 이익보다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위법을 통한 이익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태안 근처에 황토밭이 많아서 고구마를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해요. 그래서 태안 근처에 가보면 그 황토밭에서 난 맛있는 고구마를 파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지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그 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은 억대래요. 물론 지금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한 2년 전쯤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밭, 그 부지에서 고구마를 파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그 위법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억대예요. 근데 1년 동안 거기서 판매를 해도 벌금은 몇 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자, 돈의 단위가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위법을 통한 이익이 처벌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을 쉽게 저지를 수 있겠죠. 범죄가 예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방을 한다는 건 처벌로 인한 고통이 훨씬 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공리주의 관련해서 예방주의를 이야기했던 사상가, 대표적인 사상가 하면 벤담 떠올려야겠죠? 공리주의자 벤담.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이 응보주의와 예방주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예방주의와 여기 응보주의를 비교했을 때 예방주의는 증거가 조금 더 불충분하더라도 아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충분히 그 사람이 범죄자인 게 조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응보주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처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사회에 주는 그 이익은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위법을 통한 이익보다 큰 것. 근데 응보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처벌을 결정하는 건 죄예요, 죄. 죄에 상응하는 만큼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궁금하죠? 과연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처벌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과연 응보주의와 예방주의가 각각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칸트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인간 존엄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처벌, 즉 사형에 대해서는 왠지 반대했을 것 같죠. 생명을 그렇게도 존엄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칸트는 의외로 사형을 찬성합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응보주의에 의한 거예요. 자,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엄청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따져봤을 때 형을 막 매겨보겠죠. 어떤 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해서 형을 매겨보니까 죽어서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죄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칸트예요. 이 칸트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 처벌이 바로 응보주의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행위가 만약에 흉악 범죄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책임질 수 있어야 내가 자율적 주체인 거예요. 즉 사형으로서라도 내가 그 행위에 책임을 졌을 때 나는 죽어서라도 자율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담인데 칸트는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었어요. 신을 믿었고 사후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죽고 그냥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사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형은 칸트에게 있어서 범죄자의 존엄을 지키는 처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의외지만 이야기가 논리가 좀 설득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알아볼 건데요. 사회계약론자 루소입니다. 루소. 루소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찬성했어요.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자 응보주의적 처벌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어, 사회계약론 배운 적 있죠?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갈 것인지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정치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될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어느 정도 양도하거나 신탁하잖아요. 이때 이런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루소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처벌을 해야지만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나도 사형을 당하겠다라고 내 생명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신탁을 하는 거죠. 국가에 맡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가가 형벌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합의 과정일 수 있는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내 생명권을 국가에 맡길 수 있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보면 시민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나 또한 살인하면 사형을 당해도 된다는 조항에 사회계약 당시에 이제 동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게 된다. 만약에 요 사회계약론에서 설정한 법 있죠. 이 법을 어겼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어떤 흉악 범죄를 일으켰어. 그렇게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바로 사형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응보주의에 따라서 심각한 흉악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응보주의 관련해서 칸트와 루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옆에 예방주의 배울 때도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 근대 사회, 근대에서 칸트랑 공리주의,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윤리였죠. 윤리 사상이었는데, 이제 칸트와 비교되는 공리주의자는 바로 벤담. 그리고 루소와 그 비교되는 사상가는 베카리아라는 역시 사회계약론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방주의 관련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벤담 먼저 살펴볼 건데, 벤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사형을 찬성하긴 하는데, 조건부 찬성을 해요. 아이고, 조건부 찬성을 합니다. 이때 이 조건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벤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리주의자, 예방주의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사회에 주는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처벌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의 조건이라는 건 사회 전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죠. 사회 전체의 혹은 효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이나 효용을 증진하는 게 조건인 거예요. 진짜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게
정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최대 행복에 걸맞는 방법이다 하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애매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벤담입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베카리아라는 사상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베카리아는 루소 같은 경우 사회계약론에 응보주의가 합쳐진 사상을 이야기했던 사상가라면, 베카리아는 여기에功利주의가 합쳐져 있는 사상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베카리아는요,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반대해요. 반대. 반대하는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 몇 명은,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몇 명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베카리아는요, 형벌을 생각했을 때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세게 받느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진정한 처벌이 아니라 지속성을 중시했어요. 지속성.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쵸. 여러분들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루 하고 끝내는 처벌보다는 정말 한 5년, 6년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감옥 안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5년, 6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보고, 내가 알던 사람들과 이야기 못 나누고, 내가 원래 누리던 취미 생활도 못하고, 직업 생활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5년, 6년 이렇게 지속시키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처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고통이 큰 처벌보다 이게 바로 사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파트에서 다뤘을 때 에피쿠로스나 장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실 죽고 나면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 정말 큰 아픔을 한 번 느끼고 마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 고통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그 고통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게 바로 사형이라면, 어, 베카리아는 이런 처벌보다는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처벌이 더 낫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무기징역, 즉 종신형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좀 고통스럽죠. 감옥 안에서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한다는 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절대로 사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종신형이, 베카리아는 이제 공리주의자고 예방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요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봤어요.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사형을 절대 당하지 않고 싶고, 그래서 그만큼의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 그래서 이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루소와 잠깐 같이 살펴봤을 때, 자, 이렇게 연결 지어 볼게요. 베카리아는 똑같이 사회계약론이지만, 사회계약 안에 생명, 국가와 이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국가가 나를 죽여도 된다라는 어떤 허용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베카리아와 루소의 의견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했나요? 똑같이 사회계약론인데도 응보주의를 선택했냐, 공리주의를 선택했냐. 그리고 이 사회계약 안에서 내 생명을 박탈해도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존엄을 지키는 처벌이 바로 사형일 경우에는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벤담은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했을 경우에만 조건으로 삼아서 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짧죠?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원래는 이제 수요일이 개학 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또 개학이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생겨서 온라인 클래스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생겨서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내일 강의를 오늘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행평가 기회를 한 번으로 하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조금 더 잘 적어주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수행평가에 쓰일 수 있는 학습지, 활동지를 미리 제공을 해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정적 정의 강의 듣고 나서는 어떤 걸 들으면 되냐면 직업과 청렴의 윤리 과제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늘 밴드나 밴드 채팅을 통해서 밴드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과제 설명으로 만나도록 해요. 자, 우리 다음에 봅시다. 수고 많으셨어요.